1897년 5월 10일 35명의 광부들이 스네이펠 광산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 1000피트 약 305m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1897년 5월 10일 아침 6시 스네이펠 광산에서 일하는 35명의 광부들이 이른 교대를 준비하며 광산 밖에 모였습니다. 봄날의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아름다운 하루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광부들은 그날의 화창함을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맨섬의 락시 마을은 광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되었고 광부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맨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맨섬은 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의 아일랜드해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의 광산에는 귀금속이 풍부했습니다. 스네이펠산 지역에서의 광산 채굴은 1856년에 시작되었으며 1897년까지 이 광산에는 313m 1026피트에 달하는 주요 갱도를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층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광산업에서는 패덤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는데 1패덤은 양 6피트 1.8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네이펠 광산은 171패덤 약 313m의 깊이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광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약 50명의 인력을 고용했으나 전 세계 금속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광석을 생산했습니다. 광산 책임자인 존 쿨리의 간단한 브리핑 후 광부들은 광산으로 들어가 각자 배정받은 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스네이펠 광산에는 단 한 개의 출입구만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주요 갱도였습니다. 이 갱도는 사다리를 위한 구역, 키블이라는 양동이를 위한 구역, 그리고 천공기를 작동시키는 압축 공기 파이프를 위한 구역 등 세 구역으로 나뉜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각 층에는 플랫폼이 있었고 플랫폼에는 사다리와 광부들이 지나갈 수 있는 전면 세탁기의 문 크기보다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광산과 달리 스네이펠 광산 내부는 외부보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낮고 이동이 쉬워서 이 광산은 자연적인 환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외부 공기가 메인 갱도를 따라 각 층으로 순환했습니다. 대부분의 터널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목재 지지대로 보강되었으며 터널의 너비는 2.5m 8피트에서 102cm 40인치까지 다양했습니다. 평소처럼 존은 윈치 작업자와 함께 갱도 입구에 남아 그날의 광석 채굴량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자리를 잡으려던 순간 몇몇 광부들이 갱도 밖으로 뛰쳐나와 숨을 헐떡이며 완전히 지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광부들 중 한 명은 존에게 60패덤 약 110m 지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그곳에서부터 극심한 졸음과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몇 명의 광부들이 메인 갱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전 광부들보다 훨씬 더 나른해 보였고 일부는 안전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존은 비교적 덜 영향을 받은 몇몇 광부들에게 몇 마일 떨어진 낚시 광산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존은 직접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즉시 60패덤 수준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광부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지점에서는 아무도 의식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숨은 쉬고 있었지만 존은 빨리 구하지 못하면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쯤 갱도에서 처음 탈출했던 광부들 중 일부가 어느 정도 회복하여 그와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 모두 다시 처음 느꼈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광산 밖에서는 도움 요청 후 2시간도 안 되어 락시 광산에서 온 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여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충분한 인력이 도착하자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윈치 끝에 연결된 튜브 모양의 구조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장치는 상자라고 불리며 갱도로 내려보낼 수 있을 만큼 슬림한 크기로 설계되었고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갱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슬림하게 설계되었고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오후 5시쯤
이 상자는 이미 탈진한 광부 3명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아래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 단지 3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작업과 갱도 깊은 곳에서 영향을 끼친 무언가가 구조 노력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60세의 존은 자신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동료들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10번이나 왕복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주변 지역의 마을들로 빠르게 소식이 퍼졌습니다. 낚시에서 한 의사가 소식을 듣고 즉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수도 더글라스에서 고등 치안 판사도 이 위기를 듣고 영국 광산부 보조검사관인지 제이 윌리엄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 윌리엄스는 섬에서 정기 점검을 수행 중이었으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스네이펠 광산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윌리엄스는 오후 6시에 도착하여 존 의사 낚시 광산 감독관과 함께 구조 작업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광부들로 구성된 구조대를 이끌고 윌리엄스는 74페덤 약 135m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낚시 광산에서 온 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다리를 계속 내려가며 100페덤 약 183m 지점에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세 구의 시신이 사다리를 덮은 채 플랫폼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장애물로 인해 구조대는 74페덤 지점으로 되돌아가 더 깊은 곳의 상태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지친 상태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다리의 각 단이 마치 1마일 약 1.6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올라가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간신히 74페덤 약 135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는 계속 올라가 60페덤 약 110m 지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존과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룹도 74페덤 지점에서 기다리는 동안 점점 비정상적으로 졸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60페덤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식을 잃기 직전 상태였으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윌리엄스는 마지막 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 치안 판사가 스네이펠 광산에서 벌어진 위기를 알리고 상황을 설명했을 때 윌리엄스는 광부들이 갑작스럽게 극도로 피로하고 무력해지다 사망한 원인을 바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으로 가는 도중 윌리엄스는 한 가게에 들러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얀 가루 물질이 든 작은 봉지를 샀습니다. 값을 치른 후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광산으로 다시 서둘렀습니다. 60페덤 지점에서 구조대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윌리엄스는 헐거운 신문지들을 모아 뭉치고 그것을 플랫폼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는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고 그것을 신문지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불이 붙자 윌리엄스는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 손으로 약간의 가루를 움켜쥐고 불 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불 위로 가면서 조심스럽게 가루를 뿌렸고 불꽃은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구조대원들에게 신문지에서 나오는 연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들이마시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놀랍게도 구조대원들은 약간의 기운을 되찾았고 간신히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스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포타슘 클로레이트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포타슘 클로레이트는 불이 붙어도 나무를 태울 때처럼 유독한 연기를 내뿜지 않습니다. 대신 연소 과정에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산소 덕분에 활력을 되찾은 구조대는 그날 구조 작업에서 상위층에서 세 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광산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후 윌리엄스, 존, 그리고 광산 감독관은 아침 일찍 광산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그날 밤 종료되었으며 팀은 이후 무엇을 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되는 원인이 더 깊은 곳에서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아래에서 희미하게 타는 나무의 달콤한 냄새를 감지했지만 화재를 나타낼 만한 가시적인 연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광산 깊은 곳이 치명적인 농도의 일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광부들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산의 공기가 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존과 윌리엄스는 광산의 높은 열기로 인해 시신의 부패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음 날 아침 첫 번째로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광부들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구조 작업으로 열구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작업 도중 다른 광산에서 온 한 자원봉사자가 일산화탄소에 과다 노출되어 의식을 잃었고 구조 상자를 통해 지상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추가로 5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구조 작업은 115패덤 약 210m 지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광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장소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남은 시신은 더 깊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15패덤에서도 공기가 여전히 일산화탄소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그들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가득 찬 병을 상부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윌리엄스는 115패덤 약 210m 플랫폼에 도착하자 자신에게 밧줄을 묶고 사다리를 타고 더 아래로 내려가 다음 단계인 130패덤 약 238m에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는 병의 마개를 열고 물을 비웠습니다. 물이 모두 떨어지자 독성이 있는 공기가 병 안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이 샘플들은 지상으로 올려져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와 다른 사람들이 다시 115패덤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광산 안에서 몇 시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병 작업 중 윌리엄스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가까스로 그를 115패덤까지 끌어올렸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윌리엄스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 사람이 갱도를 따라 내려가던 압축 공기관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를 관 쪽으로 끌어당겨 신선한 공기가 나오는 구멍에 그의 입을 대게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곧 의식을 회복했지만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구조 상자에 실려 광산 밖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고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된 후 다른 광산 감독관 중 한 명이 윌리엄스가 의식을 잃었던 장소로 내려가 마지막 광부를 찾았습니다. 시신은 그로부터 약 10피트 약 3m 아래에 있었지만 윌리엄스와 마찬가지로 감독관도 시신에 다다르기 전에 기절했고 결국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늦게 영국 광산 총검사관인 서 클레먼트 르 내부 포스터가 영국에서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락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선 전신 및 전보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해서야 더 심층적인 브리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레먼트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마지막 광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기의 긴박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그 다음 날까지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레먼트는 광산에 도착했고 새로운 구조 작업 리더로서 첫 번째 명령은 광산 내부 조건에 대한 인간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상태를 먼저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클레먼트는 구조대원들에게 윈치에서 구조 상자를 제거하고 일반적인 양동이를 연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양동이에 양초와 랜턴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새장 안에는 쥐 한 마리를 넣고 새장을 윈치의 갈고리에 부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양동이는 갱도로 한 발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양초는 꺼지고 쥐는 지상으로 돌아올 때 이미 죽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클레먼트는 갱도를 내려다보며 양동이를 지켜보았고 양초가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확인했습니다. 사용된 밧줄의 길이를 기준으로 이 현상은 약 115패덤 약 210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양동이가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쥐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클레먼트는 광산 감독관들과 윌리엄스를 데리고 115패덤으로 내려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130패덤 약 238m에 몇 분 동안 양동이를 남겨둔 뒤 쥐는 죽어 있었습니다. 클레먼트는 이후 며칠 동안 이러한 실험을 계속 반복했지만 결과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130패덤 지점의 공기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클레먼트는 현장에 도착한 후 브리핑에서 메인 갱도의 모든 환기문이 닫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워 다시 물었고 존은 문들이 모두 닫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먼트는 그것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클레먼트는 100패덤 약 183m 지점에서 환기문 2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을 닫은 후에도 공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자 그는 더 많은 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환기문들은 광산의 여러 분기된 갱도들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환기문이 닫혀 있을 때 공기의 흐름은 곧바로 메인 갱도를 따라 광산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며 분기된 갱도들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들 중 일부가 열려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며 감소하게 됩니다. 위쪽에 열려있는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은 지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정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광산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잘 문서화되어 있었고 광부들은 메인 갱도로부터 멀어질수록 공기가 나빠진다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을 닫은 채 작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기된 갱도에서는 특정한 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환기 시스템은 너무 나빠서 광산 소유주는 7월과 8월이 되면 광산을 운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운 여름 공기가 자연적으로 따뜻한 광산 내부로 불어들어오면서 모든 곳에서 작업 조건을 완전히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100패덤 약 183m이 넘는 깊이에서는 거의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행히도 모기업도 관리팀도 광부들의 불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재앙이 발생하기 며칠 전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5일 광산 감독관이 광산을 점검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는 광산이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틀 후 광산은 다시 점검되었으며 보고서에는 환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기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고서는 다름 아닌 윌리엄스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매일 계속되었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너무 높았습니다. 몇몇 광부들은 단지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 내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클레먼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갈고리를 이용해 시신을 잡아올리는 시도도 이루어졌으나 갈고리가 아래 공기를 교란시키면서 일산화탄소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결국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6월 7일에야 광부의 시신이 마침내 회수되었습니다. 그는 21세의 로버트 켈리였습니다. 사건 이후 조사 결과 환기 시스템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재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환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악화 정도는 클레먼트의 조사가 완료되고 공식 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광산에서 채취한 공기 샘플의 농도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공기에서 일산화탄소의 안전 농도는 0에서 6ppm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사람이 하루 평균 24시간 동안 호흡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농도가 910ppm으로 올라가면 평균 안전 노출 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2535ppm 사이에서는 1시간으로 떨어지고 100ppm에서는 단 15분만 안전합니다. 이 농도에서 일산화탄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며 800ppm에서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스네이펠 광산의 메인 갱도 깊은 곳의 공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1700ppm에 달했습니다. 이 농도는 1시간 안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농도보다 13배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광부들이 노출된 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에서 3분에 불과했습니다. 130패덤 약 238m 지점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가장 건강한 광부들조차 최소한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는 100패덤 약 183m 이하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클레먼트의 광산 조사에서도 130패덤과 141패덤 약 258m 지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화재는 스네이펠 광산 내부에서 메인 갱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거리가 비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모든 문이 닫혀 있었더라도 신선한 공기의 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격렬한 불길보다는 그저 연기만 내뿜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타기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었지만 광산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5월 10일의 작업 교대는 해가 뜬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아침 교대는 전날 밤 교대가 끝난 지점에서 작업을 이어갔겠지만 광산은 일요일에는 휴무였습니다. 교대가 끝날 때까지 광부들 중 아무도 이상한 점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는 토요일 밤에서 월요일 아침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를 고려했을 때 클레먼트는 화재가 토요일 밤에 더 가까운 시점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전 주 몇몇 광부들이 130패덤 터널에서 목재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광부들은 터널에서 양초와 랜턴을 사용해 작업을 밝혔습니다. 많은 광부들은 헬멧 위에 점토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점토에 양초를 꽂아 간이 헤드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광부들은 교대 작업 중 양초를 주의 깊게 살펴야 했습니다. 심지가 다 타버리면 터널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작업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양초를 교체했습니다. 불이 붙은 양초에 심지가 충분히 남아있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양초를 치우기 전에 심지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종종 연기가 멈출 때까지 양초를 지켜보거나 손가락을 적셔 심지를 눌러 끄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 망각 또는 태만으로 인해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레먼트는 한 광부가 130패덤의 목재 더미 근처에 양초를 남겨놓고 작업 교대가 끝난 뒤에도 끄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주말 동안 불은 천천히 타오르며 연기를 내뿜었고 이는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로 광산의 하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광부들이 작업하러 왔을 때 하부층은 이미 일산화탄소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었으며 이 가스는 약 40패덤 약 73m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메인 갱도 상부에서는 약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광부들 중 많은 이들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1세에서 46세 사이의 20명이 이번 비극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5월 10일에 19명이 사망했고 심각한 상태로 구조된 생존자 1명은 며칠 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광부들은 14명의 아내와 30명의 자녀를 남겨두었습니다.